네, 안녕하십니까. 박기준의 경을치다 박기준입니다. 지난 월요일인 15일부터 우리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됐습니다. 잘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가격 제한폭 확대는 지난해 11월 발표됐던 주식시장 발전 방안에 포함된 세부 방안이기도 하죠. 말 그대로 박스권에 갇혀있는 우리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17년간 묶여있던 봉인이 해제되면서 첫 하루 이틀은 좀 어떨떨한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이제 서서히 급등락 종목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가격 제한폭 확대가 기대했던 긍정의 효과를 거둘 것인지, 또 투자자들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오늘 전문가 여러분 모시고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17년) 만에 봉인이 해제됐습니다. 기존의 15%에서 30%로 확대된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 제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5%에서 30%로 2배가 커졌죠. 주식시장에서 하루 동안 개별 종목의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계 범위가 전보다 2배나 늘어난 건데요. 한 기업의 주가가 10,000원일 경우 가격 제한폭 상승 시 13,000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7,000원까지 내려가 이전보다 더 큰 손실을 떠안을 수도 있는데요. 하한가에서 상한가까지 되는 경우 진입 금액을 7,000원으로 가정했을 때 13,000원까지 상승해 장중 최대 상승폭이 85.7%나 나옵니다. 상한가에서 하한가로 바뀔 경우 13,000원에서 7,000원까지 떨어져 46.2%가 됩니다. 기존에는 주가가 2배가 되려면 5일 연속 상한가를 쳐야 했죠. 앞으로는 3일이면 가능하게 됩니다. 반면 이틀이면 주가가 절반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가격 제한폭 확대가 시행되면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함께 그만큼 손실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적용 대상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주권, 주식, 예탁증권, 상장지수펀드, 상장지수증권, 수익증권 등인데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 가격 제한폭이 없죠. 아시아에서는 홍콩도 가격 제한폭이 없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제한폭 확대를 통해 한국의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숙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가격 제한폭 확대, 과연 정부의 바람대로 시장의 효율성 강화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까요? 지금부터 가격 제한폭 확대를 주제로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왕성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가격 제한폭 확대 제도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 여러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아주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네 분 나오셨는데요. 먼저 숭실대학교 경영학과 장범식 교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이젠마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리고 자본시장연구원의 이효섭 연구위원 나오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곽상준 부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스튜디오가 꽉 찼는데요. 17년째 유지됐던 15% 가격 제한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막는다는 의견이 그동안 많이 있었죠. 그리고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번에 가격 제한폭 확대가 시행이 됐는데 전문가들의 시장에서 좀 대체로 반기는 것 같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기본적으로 맞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찬성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바람직하게 보는 시장은 우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효율 시장이라고 보통 하는 건데요. 우선 정보의 관점에서 그 정보가 충분한 정보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속도입니다. 많은 양의 정보, 즉 해당 회사의 모든 정보가 적시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 회사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정보가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장을 우리가 보통 효율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30% 이번에 가격 제한폭 확대는 최종적인 폐지 방향으로 이르는 그 방향에 있어서의 그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직 제도를 평가하기에는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른 감은 있지만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의 경과 과정을 보면 나름대로의 그 제도가 잘 그 정착이 되기를 그런 그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 일단 방향성은 맞다고 보시는데 이효섭 연구위원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저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예. 부정적인 효과보다 훨씬 더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자본시장이 본연의 기능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가격을 매개로 이제 중개를 해주는 게 자본시장의 본연의 기능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위험을 분산시켜주는 투자자 간의 그런 기능이 이제 자본시장의 본연의 기능인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가 가격에 늦게 반영이 된다면 예. 우리가 그 자본시장의 본연의 기능, 자금 중개와 위험 분산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기업에게 호재라는 좋은 정보가 이제 생성이 되었는데 예. 가격 제한폭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없을 때, 또 이제 기업에게 악재라는 정보가 생성이 되었는데 가격이 떨어질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이제 그 자금 중개와 위험 분산 기능을 수행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이제 가격 제한폭 확대가 그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도의 변화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불공정 거래가 크게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과거에 이제 상한가 제한폭이 이제 15%로 되어 있어서 상한가나 하한가 종목들이 빈번히 발생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불공정 거래가 예를 들면 이제 상한가, 하한가, 뭐 따라잡기 혹은 예. 굳히기, 또 하한가 풀기 이런 그 시세 유인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격 제한폭이 확대가 되면 그 상한가와 하한가와 관련된 예. 불공정 거래가 현저히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곽부 지점장님, 이번에 이제 사실 많이 기대하는 것이 좀 거래 활성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시죠. 어떻습니까? 사실 첫날은 다들 눈치 보느라고 예. 거래 대금이 한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줄었고요. 네네. 예, 그런데 예. 이제 이틀 만에 바로 거래 대금을 회복을 했고요. 예. 실질적으로 등락폭이 좀 크게 나타난 종목군들은 예. 평소에 비해서 거래량이 분명히 늘어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어떻게 거래량이 늘어나리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상한폭의 변화보다는 예. 시장의 활성화, 예. 그리고 투자자들의 어떤 그 심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예. 그리고 경기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걸 훨씬 더 중요하고요. 가격 변동폭이 예. 거래량과 거래 대금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해당 종목별로만 좀 크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이번에 이제 17년 만에 제한폭 확대, 뭐 어떤 의미를 우리가 좀 부여할 수 있을지요? 지금 장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뭐 15%에서 30%로 확대됐다고 해서 예. 모든 규제가 풀렸고 그다음에 뭐 급격한 유동성을 뭐 시장에 투입하리라고 보기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를 제외하고 우선 가격 제한이라는 거는 거래소가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개별 종목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예. 선제적인 하나의 그 제한을 임포즈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와 동시에 가격 제한성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 사후적인 장치가 같이 도입됨으로써 예. 그 시장의 안정성을 이제 부여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예.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선진화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점차적으로 지금 가격 제한폭은 이제 폐지돼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런 측면이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 제한폭 제도를 이번에 15%에서 30%로 확대했다. 결국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그런 방향에서의 제도 개선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것이 거래량의 증가나 일반 시장의 활성화 쪽으로 연결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과학적인 그런 연구의 영역인 것 같은데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연구들은 그동안에 국내에서 진행되어 왔었던 제도 개선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연구 결과가 보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가격 제한폭 제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아까 우리 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예. 시장에서 있었던 몇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더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가격 제한폭 제도가 15%로 존재하던 시기에 있어서도 실제로 20년 됐죠? 예, 17년 만에 이제 17, 27년, 저희가 예, 예. 제도 개선을 했는데요. 가격 제한폭 제도가 이 30%로 확대되기 이전에도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대형 주식의 경우에는 사실 상한가까지 가격이 오르는 경우는 그렇게 사실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것이 가격 제한폭이 바로 어떤 시장 활성화 쪽으로 이런 쪽의 어떤 성급한 그런 결론보다는 시장을 효율화시키는 그런 측면에 접근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 선진 시장을 보면은 가격 제한폭 제도가 없는데 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걸 좀 유지하고 있는 이유, 아무래도 뭐 좀 불안정한 시장의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이제 그 가격 제한폭 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는 아시아 일부 국가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 또한 이제 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지금 7%를 두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비슷한 시기에 그 6월 달에 10%로 확대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나 이제 중국이 뭐 10%에서 20% 정도의 가격 제한폭을 두고 있고 초기 신흥국 국가들은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가격 제한폭을 이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 거래소들은 가격 제한폭 제도 자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가격 제한폭 제도를 두는 것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뭐 이제 그 효과가 오히려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장본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본시장의 본연의 기능 그리고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가격 제한폭 제도를 폐지하는. 초기에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있었던 국가들이 있었는데 폐지를 하고 지금은 모두 다 이제 선진 거래소들을 가격 제한폭 제도 자체를 두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그 아시아 시장에서만 지금 존재. 여기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대부분의 유럽 국가 마지막으로 스페인이 2001년에 폐지를 했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 호주가 없어졌네요. 그리고 한국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장 교수님 서두에 얘기를 하셨지만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가격 제한폭이 확대가 되게 되면은 좀 기업의 그 가치 이런 것들이 주식 시장에 조금 더 빨리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그 나쁜 정보이건 그다음에 좋은 정보이건 그 기업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그 해당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정보의 전달 속도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제 가격 제한폭이라고 하는 것이 아시아 시장과 소위 미국과 유럽 시장을 비교를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은 그 동물들의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그 어떤 정보가 나왔을 때 과민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민 반응을 그 막는 그런 그 방지하는 그런 그 장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효율적 가격 발전을 우리가 지금 그동안 얘기해 왔었던 시장의 효율적 가격 발전을 갖다가 촉진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정상적인 가격의 급등락 이런 부분 쪽에서 봐보면은 급등락에 따른 어떤 그 가격이 충분한 그런 기업의 그 내재 가치를 반영하고 있느냐 이런 관계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그 여태껏 접근해 왔었던 방식은 시장 전체의 어떤 가격 급등락보다는 그 경우는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잠깐 있었었고요. 대부분은 해당 종목의 일시적인 가격 급등락을 갖다 방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도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아 쪽은 방금 이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교적 그런 것보다는 시장 전체 쪽에서 이거의 그 가격의 급등락을 갖다 방지하는 그런 제도 운영들을 해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방향은 다르지만 일본과 같은 경우에 이제 정액제를 갖다가 했었던 우리도 과거에 그런 방식을 취했었습니다. 저 곽부 지점장님 하나 여쭤볼 것이 근데 우리나라는 뭐 선진시장에 비해서 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어차피 제한폭이 확대된다는 것은 위험도가 그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시장이 30%의 제한폭을 또 견딜 수 있을 만큼 성숙해져 있느냐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거는 개인 심리적인 차원의 얘기니까요. 사실은 주식 유통시장, 유통시장은 심리 게임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를 어떻게 견딜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는 가격 제한폭이 15%든지 30%든지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냉정하게 시장을 참여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를 조금 더 키워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을 것 같고요. 자신이 없는 분들은 예. 차라리 간접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좀 좋지 않겠냐.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군요. 네네. 자,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공매도 세력에 의한 투자가 앞으로 피해가 좀 더 크게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공매도 규제 보완 필요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매도에 대해서 그 개별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인포메이션은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공매도를 했을 때 금융당국에는 신고를 하지만 그 정보를 이제 개인 투자가들한테 공개할 의무는 없고요. 예. 만약에 잘못 그렇게 공개를 했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법이 국회에 지금 공매도가 어느 정도 장고 수준을 넘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 법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데요. 예. 아직 지금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예. 급속히 지금 그 가격 제한 확대폭과 동시에 이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반대 의견이 그 있으시군요. 생각이 예. 좀 다른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이제 보완돼야 될 부분은 그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그 공매도의 어떤 양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공개해 주는 것은 그건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사회자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실제 이 가격 제한폭과 공매도 쪽으로 봐보면 우리나라에는 소위 말하는 네이키드 쇼셀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실제적으로. 그래서 외국과 같은 그런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가격 제한폭 확대에 따르는 어떤 그런 부작용 관련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매도와 가격 제한폭의 관계에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호가가 직전 체결 가격보다 항상 높은 그런 호가를 갖다가 제출하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제한폭이 30%로 확대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것과 우리의 그 공매도 제도 자체가 직접적 어떤 연결 가능성, 그 부분은 좀 걱정을 좀 덜 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외에 나머지 우리 지금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부 제도 보완, 이거는 예. 이제 물론 적절하게 지금 제시된 것들이 좀 해결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부지점장님, 네. 좀 시장 분위기 아까 서두에 잠깐 언급을 네네네. 해주셨는데, 네. 뭐 메르스 여파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이 제한폭 확대가 시작된 다음에 조금 분위기가 네. 좀 죽어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좀 살아나는 네네네. 것 같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급등락 종목도 서서히 좀 보이고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하락 종목은 예. 그 자회사에 예, 신용위기가 발생한 한 회사가 이틀 연속 30%의 하락가를 기록한 적이 있었고요. 그 외에 하락 쪽으로 이렇게 많은 반응을 하는 기업들은 없었는데 첫날은 굉장히 조용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예, 상승폭에 좀 적응해가는 시장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전 같으면은 한 10% 정도의 상승이 있으면 시장 참여자들이 와 많이 올랐다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예, 이제 뭐 18%, 25%, 뭐 30%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조금 시장을 참여하면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중소형주군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 관련 민감 대형주들이 잘 시장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중소형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데 이 중소형주들은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규모, 그러니까 즉 거래량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세력들이 마음을 먹고 아주 그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약간의 시세 조정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뭐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제도 시행하면서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우려가 됐었습니다. 우선 시장으로 보면은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실제 아직 그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정도 지난 상태에서 시장을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이릅니다. 이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곽 지점장님 말씀해 주셨던 그런 상황에서 한 두 가지 정도는 좀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요. 우선 중소형주의 특히 코스닥 종목들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좀 약간 좀 보였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그 우선주의 지금 주가가 이상하리만큼 굉장히 급등했었던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죠. 쏠림 현상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ETF의 그 비교적 그 유통 물량이 적었었던 예. 그런 ETF의 그 거래량이 조금 그 주가 변동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공통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적 유통 물량이 적었었던 쪽들이 공통점입니다. 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주가 제한, 그 가격 제한폭이 30%로 확대되기 이전에도 예. 유통 물량이 적은 주식들은 항상 가격 급변동과 쏠림 현상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것이 오히려 가격 제한폭이 확대됨에 따라서 조금 더 부각된 측면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우선주에 이번에 봐보면 거의 상장 폐지에 이르거나 예. 혹은 상장 폐지 위기감이 있다라고 우리가 예측해 왔었던 종목들의 상한가 근접 종목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투자자들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그 경계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사실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자기 책임 의식을 가지고 주가가 실제적으로 30%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30% 오른 상태에서 종가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60%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 제한폭 30%가 확대되면서 이 부분은 각별하게 우리 투자자들이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각별하게 유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곽지연 장님, 뭐 전반적인 장세를 좀 전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슈가 터지는 종목들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효율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아주 빠르게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바로 30%, 그 다음 날까지 상승을 하니까 예. 뭐 이틀 만에 50% 이상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그것이 악재든 호재이든 굉장히 예. 빠르게 분명히 반응하면서 변동성이 좀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예. 이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 첫날, 둘째 날 좀 나타난 현상인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신용 거래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예, 이 종목들은 빠지기 시작하니까 조금 더 속도가 빠르게 빠지는 경향들도 좀 있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한 것인데요. 예. 근데 뭐 다행이라면 다행일까 이 제도 시행되고 나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이미 빠진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이 되었었거든요. 예. 단기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어떤 공포감보다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은 하락 쪽보다는 상승 쪽으로 반응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투자자분들은 지금의 흐름이 30%로 변경된 것이 오르는 쪽으로 더 반영이 많이 돼서 실제 시장 참여자들은 좀 기분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 연구원님, 근데 또 동시에 예. 지금 또 우리 주식시장 버블 논란이 조금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버블이라는 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버블은 유보를 해야 보통, 되겠죠, 판단에 대해서. 예. 항상 한참 끝난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했었을 다음에 그때가 이제 과거가 버블이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가격 자체가 저는 버블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그 지표를 이제 퍼를 이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퍼가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이제 비교적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아직은 이제 상승 여력이 훨씬 더 가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위쪽이 훨씬 더 크지 않느냐. 예. 예,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교수님 버블 논란 어떤 입장 가지고? 저는 이 버블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이유는 지금 장 교수님께서 몇 번씩 이게 강조했듯이 시장의 효율성이 증가가 되면 예. 정보가 그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강세인 종목에 인포메이션이 빨리 반영이 되고 투자자가 몰리다 보면 가격이 상승이 되고 그만큼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게 되겠죠. 이러한 정보들이 순식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줄어들고 사후에도 버블이 생겼다고 해도 그 지속되는 기간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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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는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가격 제한폭과 이 버블 관련된 쪽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기본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주식에 돈이 몰리는 것은 사실 당연하고요. 아무리 좋은 회사의 주식일지라도 실제적으로 그 회사의 주가가 과대평가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좋은 회사의 주식이 일시적으로 저평가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제한 폭이 30%로 확대된 이 현재 제도 개선과 그 다음에
이 버블 쪽들의 어떤 이런 부분 쪽은 좀 다소 좀 성급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주식들의 경우에는 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논의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특히 단기적으로는 예.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으로 그 부분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25분 10초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십시오. 네, 오후 1시 구간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경을 친 내용처럼요. 증시 활성화 대책 중에 하나인 가격 제한폭 확대가 이번 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기존 15%에서 30%로 확대가 시행이 되면서 투자자분들의 투자 전략을 좀 새롭게 짜야 할 시기면 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오후 1시 구간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출발했고요. 그 좋은 상승 탄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0.58% 상승한 2053.7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1.84포인트 오르고 있고요.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이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 훈풍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외국인의 매도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오늘도 좀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이 지수의 추가 상승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수급 현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1,303억 원 매도 물량이 집계가 되고 있고 개인하고 기관이 각각 940억 원, 482억 원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후 이 마감 시황까지 우리 코스닥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그 마감 때까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0.29% 강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72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현황 이어 살펴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좀 팔아치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96억 원, 기관과 함께 동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777억 원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급 현황 속에서 종목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1위서부터 5위까지 흐름을 살펴보시면 자,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이 SK하이닉스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형주의 흐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 0.71% 오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9,000원 오른 127만 4천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그리스 그렉시트 우려감, 디폴트 우려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좀 불확실하다라는 의견이 들리고 있습니다. 대형주, 이 수출주 중심으로 반등하기에는 이 모멘텀이 확실히 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130만 원대 회복에 좀 안간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 넘게 빌리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현대차인데 현대차가 2위 자리를 내주고 4위인 한국전력에게도 쫓기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시총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은 3% 넘게 급등하고 있는 반면에 현대차는 1% 넘게 미끄러지고 있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엘리언 매니지먼트사와 이 법적 공방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전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승인해줬습니다. 이러면서 합병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일모직이 3%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서부터 5위까지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셀트리온이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램시마가 미국 시장에 이어서 유럽 시장에서 호조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했었는데 오늘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가 2.57% 오른 107,700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역시 전일 10% 넘게 폭등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고 CJ ENM, 동서 모두 2%대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을 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좀 경을 쳐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전거의 새 미래를 연다. 단 한 번의 시선으로 모든 가치를 자전거 트렌드를 바꾸는 혁신적 프레임. 철보다 강하고 알루미늄보다 가볍다. 비교하고 또 비교하라.
강하면서 가벼운 나노카본 브레인. 대한민국 자전거의 자존심. 나노카본 바이크. 메이드 인 코리아. 위아 위스. 상하한가가 30%로 늘어나면서 투기적 매매 증가에 따른 변동성 확대가 과제로 떠올랐죠. 한국거래소는 보안 장치를 마련해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에는 동적 변동성 완화 장치만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가격이 2%에서 3%로 소폭 변동될 때 2분간 냉각 기간을 제공했었죠. 여기에 개별 종목이 상한가나 하한가로 직행하지 않도록 일정 시간을 부여하는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가 추가됐습니다.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는 직전 단일 가격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이 급변할 경우 주식 매매가가 2분간 단일가 매매를 통해 냉각 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가가 급락할 경우에는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도 보완했는데요. 기존에는 지수가 전일 대비 10% 이상 떨어지면 20분간 매매가 정지되고 10분간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로 매매를 재개했죠. 이번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면서 서킷 브레이커 제도는 지수 하락률을 3단계로 나눠 적용하게 됐는데요. 지수가 8% 이상 하락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전체 시장이 20분간 정지된 지 단일가 매매로 전환합니다. 이후에도 15% 이상 떨어지면 또다시 20분간 매매가 정지되고요. 20% 이상 하락하면 당일 장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일장이 거래가 정지되는데요. 이어서 랜덤핸드 제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핸드 제도도 개선이 됐습니다. 예상 체결 가격과 호가가 크게 벌어질 경우 최장 5분까지 단일가 매매 호가를 접수해 모든 단일가 매매에 대해 30초 이내 시간에서 무조건부로 적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가격 제한폭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완화 장치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데요. 완화 장치들이 정부의 바람대로 불공정 거래 기법을 사용을 막고 투기적 매매 수요를 차단시키는 순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이번에도 왕성우 아나운서 잘 들었습니다.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박사님. 뭐 변동성 커지면서 이제 기회도 많아지겠지만 결국 이제 위험성도 높아진다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가격 안정화 장치들을 지금 3단계로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바람직한 것인지. 크게 그 가격 안전 장치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거의 취지는 평상시에는 시장에게 투자자 보호를 맡기되 주가 지수가 급락할 때 혹은 개별 종목들이 갑자기 변동성이 커질 때는 일시적으로 안정장치를 갖추겠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시장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우리가 이제 그 시장 안전장치를 가동시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로 본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게 오히려 이제 시장에게 자율성을 많은 부분 넘겨주고 시스템 리스크나 아니면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이런 이제 긍정적인 취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이를테면 이제 해외 사례들을 보면 동적 혹은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이제 국가들이 있고 또 서킷 브레이커 제도라고 해서 이제 주가 지수가 크게 하락했었을 때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들이 있는데 한국 거래소는 유일하게 이런 그 세 개의 안전장치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유일한 거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그 가격 안전장치 제도는 규제이기보다는 오히려 투자자 보호에 가깝다. 이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데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렇게 크게 다른 의견은 아닌데요. 우선 제 경우는 선제적인 가격 제한 제도에 대해서는 다소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적으로 그 가격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어떤 제한선을 적용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석 효과라든가 아니면 오버 리액션 같은 경우가 15%일 때나 20%일 때나 30%일 때나 똑같이 다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제한 장치는 폐기돼야 되겠지만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장치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후적으로 마련된 이런 안전 장치도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개별 주식에 대해서 이런 안전성을 이제 그러니까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은 전체적인 마켓에 대해서 그런 충격 완화 장치를 부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각각을 했는데 마켓이 더욱더 발전할수록 개별 주식보다는 마켓 전체 갑작스러운 충격, 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든가 아니면 전쟁이 났다거나 예. 그런 외부의 큰 충격이 왔을 때 그런 투자자들이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게 마켓 전체에서 거래를 중단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전반적으로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정말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예. 그 사건이 터졌을 때 투자자들이 냉정하게 이 정보가 어떤 정보인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격 제한폭 그 확대를 30%로 확대하면서 사실 시장에 불안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의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중소형 주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변동폭이 컸던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마 시장 운영기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고려했었고, 그래서 애초에 동적 변동성 그 완화 장치를 작년에 도입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바로 그런 취지였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30%로 확대되면서 남아있는 불안들, 그리고 예. 조금 더 안전하게 이 가격 제한폭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아마 운영기관과 정책기관들의 아마 배려가 이번 사상 유례 없는 3중 안전장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측면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 가격 제한폭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도 아직 큰 변화를 갖다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었던 배경에 아마 바로 이런 요소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원장님? 네. 저희들 입장에서 참여를 해보니까요. 예. 중간에 2분 정도 거래를 정지하고 다닐까 하는데, 예.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희는 별로 감이 없습니다. 네네. 그런 정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거냐. 예. 그냥, 이것이 어떻게 큰 중간에 어떤 그 흐름들을 바꿔놓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제 좀 보완 장치들이 저희들 느끼기에는 그냥 평상시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이제 가격 제한 폭이 확대가 되고, 물론 이제 안전장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도 선진 시장처럼 좀 가격 제한 폭, 폐지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 아니냐. 미래 어느 순간에는 우리도 뭐 가격 제한 폭 두지 않을 것이다. 결국 예. 그쪽으로 가겠죠? 어떻습니까? 예, 가격 제한 폭이 이제 폐지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은 이제 거기에 이제 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제한폭 확대를 한 계기가 예. 이제 긍정적인 효과들을 이제 기대를 하고 가는 것인데, 과연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느냐, 예. 혹은 또 이제 일부 우려하는 뭐 중소형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 변동성 확대, 혹은 이제 불공정 거래 같은 것들이 진짜 현저하게 줄어드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한 다음에 예. 그런 불공정 거래도 현저하게 줄고 시장 효율성도 증대가 되고, 실제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뇌동 매매를 줄이는 투자 문화로 바뀌어간다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제 뭐 당장이라도 1년 정도 이런 그 가격 제한폭 확대를 한 이후에 1년이라도 이제 뭐 바로 폐지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님, 결국은 이게 보면은 시장의 투자자들의 어떤 문화일 텐데,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그만큼의 성숙한 문화를 갖지 못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네네. 투자자들의 좀 자세, 태도 이런 것들도 조금 바뀌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세를 조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로 예. 인해서. 그리고 굉장히 짧고 굵게 시세 조정을 하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해준다면 투자자분들이 좀 더 안심하고 갈 수는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대로 심리적인 투자의 내성은 조금 더 강화시켜야만 예. 여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에 요동치는 것에 따라서 심리가 흔들리면 훨씬 더 대응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제한폭 확대, 뭐 말도 많지만 결국에는 이제 제한폭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우리 시장도 진화해 갈 것 같고요. 지금의 제한폭 확대가 한국 증시의 경쟁력 키울 수 있다라고 보시는죠, 교수님? 이 교수님. 예.
누구를 쳐다보는지 헷갈리시죠? 네. 같은 선상에 있어가지고. 예, 우선 외국의 투자자를 국내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가격 제한폭 하나만 이게 철폐가 되고 가격 움직임이 자연스러워졌다고 해서 한꺼번에 달성될 수 있는 거라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지난 10년 가까이 계속 자본시장을 더 선진화하는 쪽으로 지금 바꾸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진다면은 궁극적으로 그런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그 가격 제한폭이 우리나라의 그 해당 주식의 가격 형성 기능을 저해시키고 또 시장 활성화에 뭐 방해가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배경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제한폭은 궁극적으로 폐지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어떻게 잘 장착이 되었느냐 이거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우리 한국 증시의 경쟁력과 가격 제한폭 이 측면에서 봐본다라면은 이거는 뭐 가격 제한폭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외국인들이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가격 제한폭 제도를 둠으로써 일부에서 그동안 있어 왔었던 아까 이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무슨 상한가 굳히기라든지 상한가 따라잡기라든지 기타 이런 뭐 이상한 형태의 뭐 그 표현들이 여의도에서 횡행했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로잡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의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외동 매매라든가 이런 볼썽사나운 그런 용어들이 이번 가격 제한폭 확대에 따라서는 종래와는 아주 정말 정도가 다른 커다란 위험들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오히려 우리 증시의 어떤 건전화와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우리 시장의 경쟁력을 더 키워가는 그런 제도의 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연구원님, 증권사들 앞으로 리스크 대응 방법도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실제 이번 그 가격 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된 다음에 증권사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그 신용 매매나 혹은 미수와 관련된 개인 투자자들의 그 리스크가 확대되는 부분들을 이제 일부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과거에는 그 신용 거래를 하려면 신용 담보 비율을 약 140% 정도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담보를 과거에는 뭐 주식으로만 인정하던 것을 현금 비중을 되게 높였던 그런 증권사들이 있어서 실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 신용 가능한 주문 수량이 현저하게 이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 담보 비율을 실제 올린 증권사들도 있고 또 종목에 따라서 차별화를 두는 그런 증권사들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대로 두대 리스크 관리를 중소형주나 아니면 저가주, 그리고 실적이 우량하지 않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테마주 같은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그 신용 관리 수준을 상당히 높였던 이런 증권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증권사한테도 이제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이제 넘겨주는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한폭 확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대응은 어떻게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또 그렇죠. 제한폭 확대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겠는데 그래서 종목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지점장님 좀 짚어주시죠.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시장 흐름의 변동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지금 장세를 부티크 장세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문형 자문사 장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둔화되면서 자문사들이 더 활성화되는데 이게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펀드 흐름하고는 아주 전적으로 많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펀드 흐름의 경우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시장을 소위 말해서 추적하거나 소폭 상회하는 이런 정도의 수익을 얻으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이 자문형 시장과 그 소위 말하는 부티크들이 등장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객과의 협상을 통해서 성과보수 체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 흐름들이 앞으로 이제 거대한 흐름으로 한국의 자본시장에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성과보수 체계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장을 전반적으로 사지 않습니다.
옛날 펀드일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이렇게 업종별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주식을 사서 시장을 비트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몇 자문사들을 보면 한 10개 내외 정도 수준의 종목을 끌고 가는 그런 흐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 종목에 특별히 그런 어떤 자금들이 진입이 되어지는 종목군이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형 종목군일 경우엔 시세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격 제한 폭하고 관계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연관은 없다.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결국 펀더멘탈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셔야만 이런 주변의 흐름과 바람이 있을 때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성공적인 투자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손절매 중요성은 조금 더 또 커지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그래서 더 종목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종목 시세 흐름만 봐서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시세 흐름에 동참해가지고 큰 수익을 단기간에 하루 이틀 만에 30% 50% 수익을 내겠다고 따라가면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본질 가치에 충실한 그런 투자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자들 잘 참고들 하시고요. 가격 제한 폭 확대가 우리 기대대로 증시 활성화에 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점이 좀 수정 보완돼야 되고 어떻게 좀 운영이 돼야 지금 시간이 한 이제 6분 정도 남았는데 교수님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결국 모든 정책의 방향은 시장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설정이 돼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런 정책에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하고 그다음에 일관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그다음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갖추게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된 다음에 그다음에 가격 제한처는 선제적인 가격 제한 폭은 폐기하는 것이 맞고요. 그 후에 그거를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사후적 관리 체계뿐만이 아니라 제도적 개선,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투기적 공매도에 대한 그런 규제라든가 그런 보완, 그다음에 그런 걸 발견했을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가 같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 교수님 지금 가격 제한폭 확대와 함께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또 증시가 좀 필요로 하는 것 뭐가 있겠습니까? 활성화되기 위해서. 시장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야죠. 그렇죠. 기업이 정말 홀홀 날아서 좋은 매출을 일으키고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격 제한폭 확대는 그동안의 그 시장의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에 바로 잡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그 제한폭 확대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거래에 따르는 그 자기 책임 의식이 옛날보다 훨씬 강조되지 않았었습니까? 우리 한국 시장의 효율성이 많이 진전되었다는 증거로도 해석할 수 있겠고요. 앞으로 한국 자본 시장의 경쟁력이 확보되기 위해서 여러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규모가 세계 한 12 정도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은 가격 제한폭에 끝나지 않고 있어야 될 부분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간다라면은 우리 시장이 아주 본연의 기업 가치를 찾아가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시장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박사 우리 증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좀 덧붙일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그 제도 쪽을 이제 살펴보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금융 경쟁력을 갖추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인력 그리고 자본시장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한국 경제의 거울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들이 매출을 올리고 또 성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들은 금융 규제가 너무 이제 타이트하고 너무 촘촘한 게 아니냐. 이번에도 이제 가격 제한폭 제도 확대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투자자 보호 규제를 시장에게 넘기는 이제 그런 의미로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로 저는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한 경쟁 매매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자본시장을 통한 그런 경쟁 매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엄격하고 가장 이상적인 규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게 자율성을 돌려주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이번 이제 그 가격 제한폭 확대 제도가 장기적으로도 다른 규제
그런 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함께 고민해보고 얘기해봤는데요. 곽 지원장님, 지금 뭐 거의 시간이 다 돼갑니다만 한 1분, 2분 남았어요. 오늘 좀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팁 좀 날려주시죠. 네. 예.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많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IMF 이후에 한국의 그 모든 부는 기업에 쏠렸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부유해진 과정이 지난 10년 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평가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의 바람은 이번 가격 제한폭 확대가 한국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도적으로 바란다면 투자자의 유인 정책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드밴티지가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증권 저축 같은 걸 하면 세금 면제 혜택을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퇴직연금에서 주식 투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40% 이상 투자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열어주면 장기 상승으로 가면서 한국 투자자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주식시장에서 많은 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스토리가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오늘 가격 제한폭 확대 제도에 대해서요,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 증시가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수정 보완해야 될지 그런 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범식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고요. 이젠마 경희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그리고 자본시장연구원의 이효섭 연구위원, 그리고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곽상준 부지점장 네 분 모시고 이런저런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좀 우리 증시 좀 활성화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이 마감하려면 이제 뭐 한 1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오늘 경일치다의 토론 내용들 잘 좀 참고하셔서 마지막까지 투자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격 제한폭 시행 초기인 첫 한 달간이 중요하다. 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증권시장이 선진시장으로 가기 위해 결국 가야 할 길이라면 이번 제도 시행이 좀 잘 정착되고, 물론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도 좀 거두고요. 투자 문화도 한층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준의 경을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